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이 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했지만 야권은 대국민 전쟁 선포,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길 거라고 반발하면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든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조합은 오늘 처음 선보이는데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의결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 발언은 그동안 그 여당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부분 그리고 또 후보 추천권을 독점한 그 특별검사 법안 그 내용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과거에 선거 기간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떳떳하다고 한다면 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받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 질문을 정부에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덕수 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독소 조항들은 사실 전 독소 조항이라는 말에 가뒀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이제 검사하셨던 시절에 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 당시 여당의 그 특별검사 추천권은 이미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이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례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마치 이번 일에만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소영 대표님. 네. 일단 여권에서는 그동안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네.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제 특검 할지 말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뭐 외압 의혹이다 이렇게 막 제기를 하지만 좀 다툴 부분들이 많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외압이라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를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경찰에서도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그저 무조건 이 특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야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에서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을 갖고 야당이 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했더군요. 네, 오늘 예. 뭐 야당 6개 야당이 예. 동시에 또 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최상병 사건은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사건 자체가 군수 사건이 박탈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21년도에 군사법원법을 완전히 박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내부적으로 사망 사건이라든지 성범죄 이런 것들이 은폐될까 봐 이것을 박탈한 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를 복잡하게 만든 것도 공수처에다가 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결국 사건 자체를 정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고발을 한 오히려 주체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기 위한 빌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많다는 거죠. 네, 예. 박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그 여권대에서도 좀 그 사태를 좀 키웠다 여당이 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일단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쨌든 특검에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2021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 사안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윤석열 검사 시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을 키운 게 과연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키우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죄 이 논란이 일면서 굉장히 좀 일파만파 의혹이 커졌다가 잠시 사그라드는 듯 했다가 뭐 때문에 점화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당연히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뭐 했냐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질타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와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 도무지 이거는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 들었는데 박 대표님, 그 네. 수사가 그동안 좀 속도를 못 내고 그랬던 네. 측면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공수처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다, 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야당은 뭐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을 여당에서 질타를 안 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종섭 호주대 사건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있었던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실제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만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여당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수처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사를 늦춰온 것이 사실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야권의 6개 정당은 오늘 국회에서 제2요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빠졌는데 어제는 개혁신당까지 해서 7개 정당이 용산 앞에 모여서 특검 수용하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이 지금 총력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 야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표결에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설마.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를 아시면서도 구태여 이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야당끼리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한 번 더 추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법안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제2 표결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만약에 또 거기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당장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여론전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좀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갖고 좀 적절성 논란도 좀 일고 있거든요. 그 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민생을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민주당에서 사실 이것을 정쟁으로 삼은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특검 자체를 지금 역대 뭐 13개 13번의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특검에서도 여야가 합의하면서 해왔었고
뭐 아까 뭐 새누리당에서 그 특검 추진했었던 것들 가지고도 그때도 똑같이 여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재점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장외투쟁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국민들도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쟁점 막 키우는 것도 결국은 납득이 안 가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것을 결국은 장외투쟁까지 나가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도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지난번 2차 그 2년차 예. 2년차 윤 대통령께서 2년차 기자회견에서 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설명들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설명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국민들은 또 납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든 또 여당이든 이런 데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장외투쟁 갖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야권에서도 조금 경계해 왔던 것이 이제 독주 프레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독주 프레임이 적용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행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되는 입법부의 책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비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될 사안이 아님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인 것이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민주당은 그런 측면이 네. 없다고 보세요?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시는 여기에 거예요?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까지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젊은 해병이 죽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수사 자료가 이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의로 걸려오는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방부 장관이 받는 일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정황들이 결국에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그 경로 이런 의중들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뭐 진상 규명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지나치게 좀 정치 공세화한다는 것은 또 여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외압이라고 아예 규정 지은 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국방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특히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의 수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야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정말 외압이다라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수처라든지 이 또 경찰에서 또 수사를 하겠지만 이 사건이 수사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이 다 밝혀질 일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막거나 은폐하려고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도 펴고 있고 김건희 여사 강제 소환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인 상황까지 연계해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어요. 특히 21대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22대 국회가 야당이 훨씬 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거부권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제가 전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완전히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재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 김건희 여사를 강제 소환하겠다라는 말은 아주 참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최소한의 그 영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아주 극렬한 유튜버들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를 계속해서 최고위 회의에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주 맹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렬 유튜버들의 수준으로 영부인을 깎아내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강제 소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이런 것이 아무리 영부인의 잘못 부분이 있지만 지금 결국은 전 영부인까지도 지금 거론이 될 정도로 지금 정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런 거친 발언들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검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네. 탄핵 발언이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강제 소환 이런 발언에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탄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확실히 이 정말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쌓아가고 있는 면은 있는 거죠.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대통령께서 행사하셨던 법안들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 명품백 받은 사건 때문에 논란이 돼서 자명을 좀 하시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점이 공교롭죠. 이 검찰 수사의 지휘 라인들이 전부 다 교체되고 난 뒤에 갑자기 이렇게 공개 행보에 나서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말이라도 제대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왜 지금 갑자기 공개 행보를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재발 방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영부인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때 당시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이 얘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장 책임이 지금 크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께 아무리 여러 가지 진언을 드리고 뭐 여야 간의 대화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선거 참패하고 나서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된 마당에 결국에는 이 수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마저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들을 의심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검찰도 주저하지 말고 소환 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소환도 하고 수사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 그 명품 가방 수수 그 의혹에 대한 그 수사 이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이 봐도 정말 참담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몰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건 완전히 몰카 함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원칙대로 수사해서 뭐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부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부터 좀 난항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협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뭐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노력을 서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사실 타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는 상태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데 써라라고 얘기를 하신 걸 봤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의 카드로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마음은 어쨌든 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행동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아마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예, 그 총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한 대통령 발언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거부권을 그 협상력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네. 수단을 좀 활용하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야당이 좀 반발을 사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야당이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이제 법안을 계속 그 단독 처리해서 넘기면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보십니까? 지금 그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지금 워낙 여소야대 상황들이 지금 길게 2년 가까이 진행이 돼 왔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발목이 잡혀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행해졌었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후폭풍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2년째 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 그 국회의 어떤 도움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예. 사실 야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돼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당이 아니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맘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재명의 당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협치는 점점 더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당의 뭐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여당과 만찬 과정에서 또 당과의 어떤 당정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하신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서로를 향해서 좀 존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하신 김에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의장 선거 결과에 반발하면서 당원 10,000명 이상이 탈당 신청을 했다는데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자, 문제는 그 민주당 지지율이 좀 출렁이면서 실제 당심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제 후폭풍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당 입장에서도 이 수치를 기자들에게 좀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탈당 러쉬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오늘 이제 수석 대변인께서 밝힌 것을 보면 네. 그 추이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탈당 신청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당원들의 이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들 네. 이런 설득들이 어느 정도 좀 그 당원들로 하여금 좀 설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뭐 이 사태를 길게 끌고 갈 것은 아닌 것이고 이제 조만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셨고 또 기대도 하셨다 보니까 언론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그렇죠. 뭐 어의추, 그러니까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당원들의 마음과 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 거기서 좀 실망감을 느껴서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선 결과가 나온 당일만 해도 친명 독주를 좀 우려한 그 의원들의 어떤 견제 아니냐 약간 이 정도의 비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좀 커지니까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 지지율 같은 것도 보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서 지지율이 이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이게 어떤 좀 의도가 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예. 일단 이 당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당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표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의원식 그 당선인의 이 후보 선출에 대해서 예. 이것이 당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를 그것도 당심이다. 네, 존중을 하셨죠. 네. 존중을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우원식 후보의 자질 문제나 뭐 이런 것이 불거질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당원들의 이 뭐 탈당 러쉬라든지 아니면 이 당원들의 공간 온라인 예. 공간에서 표출되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당 내부에서 어쨌든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보듬고 또 합하여 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전 지금 그 감정들을 읽어주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제가 사실 그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조금 이제 흔치 않은 일이라서 좀 여쭤봤던 건데 네. 그 국회의장 그 경선 그 네. 결과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의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예. 다들 예상하기로는 추미애 당선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내부 분열이 있는 게 아니냐, 균열이 지금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탈당을 하고 있다,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결국은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이재명의 당을 만드는 특히 이재명 친명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거의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정말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결국 의장 후보 선출의 과정에서도 이런 뭐 지지율이 하락했다, 탈당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친명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예. 부분들을 이재명의 사당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재임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원식 의원을 뽑은 의원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런 압박이 상황이 될 수밖에 전개된다면? 없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탈당한 당원들이 결국은 저도 이런 탈당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압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원식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일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지지했다고 보고 그리고 탈당한 사람이 지금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000명이 탈당했기 때문에 소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80% 중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박선민 전 최고위원님,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 결과에 이제 반발한 당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친명 독주에 대해 조금 우려하는 지지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당내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결국에는 이 총선에서 꽤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당 분위기가 이게 뭐 개인에 대한 평가 또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어요. 없고 이 결과론적으로 이 총선에서 이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당의 승리를 가져다준 당 대표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대표의 독주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의장 경선 결과가 나올 때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지금 리더십이 상황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됐어도 흔들릴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뭐 이 대표께서 어떤 특정한 후보를 뭐 밀거나 지지하시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의장을 뭐 국민의힘에 내어주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대표의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지금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파장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뭔가 당 내부의 균열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뭐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일로까지는 이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원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네.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당을 더 권고하게 만들겠다.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 결과가 승리로 이끌어졌다고 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정말 의석수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이런 권리당원을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것이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네.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실 우리가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약간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뭐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권리당원들의 이 참여 정도를 더 넓히고 예. 반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의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던 게 뭐였냐면 예. 이 국회의장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 당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의 좀 내부에서 다양한 생각이 있었다 정도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공고화해지는 것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선거에서 이긴 당대표를 뭐 흔들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거야말로 저는 좀 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거를 연달아 이기고도 사실 비판을 받고 끌어내려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던가 뭐 이재명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제기될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지금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소식부터 전해드렸는데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협치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 소식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걸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